네, 요 며칠 증시라든가 우리 시장 관련된 뉴스 보시면서 소피아 부인 유럽계 자금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소피아 부인이 들어와서 우리 증시에도 국내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겠냐는 시각과 기대가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소피아 부인은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전반적으로 이탈한 속에서 유독 소피아 부인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들어올 것인지 오늘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내 증시에서 소피아 부인이라는 용어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피아 부인 유럽계 자금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예, 오랜만에 좀 들어보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도 이제는 다 아시겠습니다는 다시 한번 좀 무슨 부인 이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는 최근에 좀 현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하는 시각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좀 용어 자체부터 정확히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요즘에 국제 간 자금 흐름이 환차익과 금리차 같은 소위 PCO의 통화치를 감안한 자금 이동서울의 근거에서 세계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 자금의 유출입, 또 국내 증시의 자금 유출입, 채권 시장의 자금 유출입도 전부 캐리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 캐리 자금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자금 원점별로 보면 우리가 많이 가장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익숙했던 게 엔캐리 자금이죠. 이 엔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분이 이제 일본의 가장 흔한 성인 와다나베를 따서 와다나베 부인 뭐 이렇게 하고요. 근데 또 왜 부인이냐, 여자 이름을 붙이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언제 한번 좀 이렇게 한가할 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왜 돈을 여성으로 비유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금주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왜 마담이라든가 부인으로 표현할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나름 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성인 스미스 부인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국내 증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최근에 보면 이 중국계 자금들이 유출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작년 12월 1일 날 한국 이정통화에서 위안화와 원화의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거든요. 그런 이유로부터 이 중국의 소위 중개 위안화 캐리 자금의 역할이 굉장히 국내 증시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그거 주도하는 사람은 중국의 가장 흔한 성인 왕씨 부인에서 왕씨 부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유로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소피아 부인은 사실 어떤 자금의 성격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진행자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 캐리 자금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있을 건데. 자, 그러면 각국들의 가장 흔한 성인 따서 전부 와다나베 부인, 스미스 부인, 소피아 부인, 왕씨 부인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 대해서는 한번 진행자분의 어떤 기치를 좀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 다들 아실 테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흔한 성이 김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씨 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제시장에서는 김씨 부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실 김씨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은 의아스럽긴 합니다. 한국은 이제 가부장적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권은 좀 여성들한테 또 재테크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잘합니다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부장적 제도에서 자금 문제 경제권은 좀 남성이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김씨 부인이라고 보다는 김씨 사장으로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한번 좀 여유를 갖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각 자금, 각 권역별로 어떤 나눠진 자금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요즘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좀 지속적으로 이탈하고는 그리스라든가 중국 증시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국내 증시에 유입된 자금 원천별로 지금 말씀해 주신 와타나베 부인, 스미스 부인 자금 원천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외국 자본의 유출입은 비단 이렇게 캐리 자금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의 토탈적인 성격을 같이 말씀드리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2012년 12월 이후에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에는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들이 국내 증시에는 놓고 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일본이 엔저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사실상 전통적인 뉴질랜드라든가 그 다음에 호주 같은 이런 국가를 선호하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에선 생각보다 이 와다나베 부인들의 유출입 문제가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달러 캐리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진행자분께서 방송 전에도 네.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올해 그 5월 달까지는 달러 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예. 근데 5월 이후에는 달러 계 자금이 많이 이탈된다. 예. 근데 같은 기간에 유로 그 캐리 자금, 소위 스미스 부인이 주도하는 이 자금들은 사실 시청자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올해 유럽이 양적화 정책을 3월 달에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과정에서 양적화 정책이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다. 그럼 유로가 약세된다. 유로가 약세되면 사실 국내 증시에서 유럽계 자금, 소위 소피아 부인이 많이 등장해서 국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것을 네. 시청자분이 방송했던 내용들을 쭉 점검해 보면 대부분 전문가들이 여기 나와서 그런 방송을 기대가 얘기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공교롭게도 그런 그 얘기가 나고 난 이후서부터 오히려 소피아 부인은 이탈돼서 올해 그 2월 달까지 보면 유럽계 캐리 자금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 나간 모습을 아까 그 기사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달러 캐리 자금은 5월 달까지 주로한데 기대가 컸던 유로 캐리 자금들은 오히려 밖으로 이탈하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를 좀 밀어붙이지 못했던 이런 요인인데요. 최근에 보면 이게 좀 다시 좀 그리스 문제가 정리되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네. 이상하게도 그 소피아 부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2월 달에 그렇게 큰 기대가 있었는데 왜 이 소피아 부인들은 밖으로 이탈되는지. 그러면 그런 큰 예상들이 틀린 상태에서 또 느닷없이 소피아 부인 얘기 나오니까 이게 진짜 들어올 것인지 하는 이 문제가 국내 증시에서 관심이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그 자금의 성격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왕씨 부인이라 해서 소위 위안화 중국 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증시의 어려운 가운데 사실 올해 5월 달까지는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래도 버티게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중개 주가 폭락과 함께 사실상 여러 가지 자금 확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좀 강조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자국 내 문제가 더 주춤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계 자금들은 한국 증시에서 좀 소극적인 방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최근에 미국 자본의 동향이 달려 보였습니다. 네. 그럼 자금별로 좀 하나씩 흐름을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국에 이제 미국계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좀 전에 최근에 달러계 자금이 이탈하는 원인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는 금융사들의 어떤 추가적인 자금 확충 때문 이유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융사들은 그만큼 지금 현재 자본금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일전부터 한 3개월 전부터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달러당 어떤 수급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이는 게 오버간 것이 정책적으로 한 1,150원 이상 3개월 전서부터 충분히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환율이 공교롭게도 이제 1,150원대에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요인이 이렇게 인과관계 없이 이렇게 국내 정책적으로 변화된 상황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벌써부터 원화 가치가 쏠림 현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이런 쪽은 저희처럼 아마 시청자분도 국내 외환시장 관련한 제가 30년 동안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시각은 외환시장은 좀 잘못 읽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냐면 미국의 자금 5월 달까지 잘 들어왔어. 자금 이탈돼. 네. 오케이. 그러면 뭐냐?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 강세에 따라서 캐리 자금 여건상 미국으로 자금을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되는데요. 어제 최부총리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모처럼 원화가 약세돼서 대형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 현대자동차인가요? 주가가 말해주듯 사실 모처럼 호재를 부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부총리께서 쏠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뉘앙스를 갖고 있다. 이런 정책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한나라 부총리께서는 괜히 부총리가 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제도 변화라든가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이렇게 지적에도 불구하고 쏠림이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 5월까지 달러계 자금이 왜 유럽계 자금 이탈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우리 국내 증시를 버텼게 했던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달러계 자금이 이탈되는 것은 그동안 미국에서는 한동안 시청자분이 잊으셨을 겁니다.
근데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지난해 말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멀코를 아마 잘 아실 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2010년대 미국의 단일금융법, 소위 너드 프랭카 법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너무 강도 있게 금융사를 이렇게 조이는 네. 이런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소위 프롬프트라든가 아니면 레버리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어는 네.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 금융사 입장에서는 JP 모건이든가 이런 금융사 입장에서는 활동이 규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과 그다음에 정책 당국 간에 이걸 시행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논쟁이 됐었습니다. 논쟁이 되다가 이번에 부분적이 정리돼서 이번 주 20일부터 네. 사실 그 몰콜의 일부가 실시되기 시행이 된 시작했거든요. 거군요. 예, 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국제 금융 시스템 상에 소위 이걸 Globally Systematically Important Bank라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국제 금융 시장과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 금융위기라든가 국제 금융시장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6대 은행에 대해서 추가 자본을 확충해라 네. 하는 이러한 그 사항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전에서 한 달 전부터 그 자금 확충적인 측면에서 자금이 추가적으로 확충하다 보니까 기투자했던 자금들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중국에서도 미국의 달러계 자금이 많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증시가 그래서 폭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한번 지적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금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국내 그 증시에서 자금이 달러계 자금도 이탈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 와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니까 달러 강세에 대해서 달러 캐리 자금 미국에 의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 이탈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금만 확충이 되면 달러 페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96, 97, 98 그래서 다시 또 97 레벨대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짚어보셔야 되는데요. 제도를 모르시는 분이 사실상 이렇게 자금 이탈되고 이렇게 보면 자 막연하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금 이탈돼서 마치 그것이 쏠림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엊그제까지 원화 절상에서 좀 자금 원화를 약세를 유도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또 지금 원화가 이렇게 그 약세가 돼서 그 약세 때문에 국내 증시의 환차손 때문에 자금 이탈되다 보니까 네. 자 그것도 방지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잘못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당분간은 국제 자금 흐름에서는 사실 G-SWIX 규정, 볼콜의 일부 시작하는 G-SWIX 규정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는 메이저 플레이어의 활동하는 이런 금융사들을 주로 추가 자금 확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문제에서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달러계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는 문제는 상당 부분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을 거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그 어떤 볼커 룰이지요. 금융사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투자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거는 규제를 좀 소재한 볼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부가 이제 20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기존보다는 보수적으로 운영을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자금을 좀 확충하니까 확충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마진콜과 디레버리지 현상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진콜과 디레버리지 현상은 자금을 갖고 있다가 손실이 나서 예. 부족하니까 사실상 그 기존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딜레버리다. 네. 근데 지금은 금융위기에서 그 6대 이렇게 미국의 그 금융사들이 자본금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는 규정상 더 자금을 확충하려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괴리가 형성해서 마진콜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족한 자금을 한국, 중국 이런 데서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사실상 자금을 기존에 투자했던 것을 버리고 매각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달러계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5일이었죠.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갑자기 크게 들어왔을 때 이 바로 유럽계 자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계 자금이 더 들어와주면 상대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더욱더 힘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소피아 부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유로 캐리 자금의 성격이라든가 상황 어떤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네, 예. 자금의 유출 문제는 사실상 그 하루의 자금 가지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캐리 자금의 여건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네. 그래서 하루의 그 어떤 자금 흐름도 그냥 가지고 그것이 보고서로 쓸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변했느냐 하는 시각은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중요할 식으로 텐데요. 이제 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자금의 성격을 좀 잘 얘기하실 아실 필요가 네. 있는데요.
소위 우리 소피아 부인이 주도하는 유럽 캐리 자금은 캐리 자금의 일맥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금리 차가 환차익을 겨냥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캐리 투데이다 이렇게 있는 용어가 있죠. 네. 요건 이제 자금의 원천국가에서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의 원천국, 지금은 이제 유럽이죠. 유럽에서 자금이 나가는 여건을 형성한다 하면 이건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다. 자금이 들어온다 하면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원천을 보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 일으켰을 N 캐리,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일으키는 원 캐리, 중국에서 일으킬 때 위안화 캐리, 미국에서는 달러 캐리, 그리고 이렇게 유럽에서 일으키는 유로 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초반에 그러기야 유로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제 소피아 부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소피아 부인이 프랑스에서 가장 흔한 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진행자분의 또 한 번의 그 기치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로 국가는 지금 네. 가장 주도하는 것이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런 데 독일인데요. 예, 예. 왜 독일의 가장 흔한 성에 따지 않고 프랑스의 프랑스 가장 쪽을 흔한 성의 따랐을까? 이름을 땄을까 하는 그 점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 자금이라는 건 굉장히 네. 민감하거든요. 민감한 그 쪽에서는 여러 가지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인데요. 네. 항상 뭐냐? 과거의 흔적들.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예를 드는 얘기가 많겠습니다. 그 과거의 그 신용불량을 신용을 잘못 관리해서 사실상 그 신용불량 상태에서 그 위에 뭐냐? 자금에서 지금 서울시의 최고 가는 부자다. 근데 사실상 진행자분이 철저하게 신용을 관리해서 큰 돈은 못 벌었지만 네. 사실상 뭐냐? 지금 신용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하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더 사실상 그 신용도가 높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뭐 크게 문제가 없었던. 문제가 없었던 예. 그 사람이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왜 유로 캐리 자금을 유로랜드 19개 회원국에서 가장 경제 대국인 독일의 가장 흔한 성을 따지 않고 프랑스로 붙일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스티그마 에펙트, 과거의 흔적, 나쁜 기적, 이게 이제 스티그마 에펙트, 낙인 효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 낙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외환위기 극복했다, 뭐 극복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는 극복했다 하더라도 외환위기라는 국은 아주 이게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전범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스티그마 이펙트가 강하게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랜드를 대표할 때는 스티그마 이펙트는 독일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바로 프랑스가 대표한다. 그래서 유로 캐리 자금을 네. 주도하는 사람이 소피아 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소피아 부인이 유럽 적을 말이죠. 양적 완화 시행되면서 말씀대로 그 결정이 나자마자 우리 시장이 좀 들어오지 않겠냐. 기대보다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잘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 사실 규모라든가 그 양적 완화 풀린 유럽계 자금이 좀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월 초에 사실 ECB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 결정된 이후에 네. 많은 그 국내 증권사의 대부분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페이퍼들을 보면 자금이 공급하니까 자, 미국 이제 자금이 스탑됐다. 양적 완화 정책 종료됐다. 작년 10월 말에. 네. 그런 상태에서 유럽이 자금 푸니까 이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금 이탈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자금의 그 풀리는 규모가 비교적 컸죠. 그래서 3월부터 매월 600억 유로씩 네. 내년 그 9월까지 19개월 걸쳐서 일단은 또 그런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계산해 보니까 1조 1,400 유로. 이건 이제 달러가 아닙니다. 예, 유로니까요. 아직까지도 유로자. 유로가 예. 미달러보다 강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많은 그 강세 통화가 이게 배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유로 가치가 약세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등가 수준 1유로 1달러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파지티브 캐리 트레이드 형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이게 국내 증시분이 들어올 게 오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국내 주가에 대해서 일부 유명한 그 이렇게 지금 뭐 시장에서 유명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는 올해 그 주가를 2,700까지 예측했던 유명하신 분이라 해서 각 증권사의 그 임직원 세미나에서도 그분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2,700 간다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쪽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해서 비교적 낙관적으로 봤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페드의 양적 완화 정책보다는 ECB의 양적 완화 정책은 아주 그 특이한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단순히 미국의 페드의 양적 완화 정책 추진하는 식으로 해서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힘든 시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올해 그 2월 달에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유로 캐리 자금이 소피아 부인이 들어왔느냐 하면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예. 유로 캐리 자금들은 빠져나갔죠. 물론 그리스라든가 이런 특수한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리스 문제가 유로의 그 금융뱅크, 그리스 위에 유럽의 금융뱅크들한테 뭐 마진컬이 발생해서 딜레버리지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로 캐리 자금이 안 들어왔다는 것도 그리스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도 좀 잘못됐다. 애초부터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은 페드의 양적완화 정책과 근본적으로 좀 성격이 다르다. 좀 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런 것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 22의 양적 완화 정책과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 차이가 있다. 어떤 점에 좀 차이가 있는가도 짚어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양적 완화 평가를 보면은 좀 약간 유럽 쪽에 이제 그 양적 완화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당초 생각보다는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도 될 텐데 이 부분도 정리가 좀 필요할 듯 보이고요. 예, 진행자께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 통합해서 질문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통합해서 했으니까 답은 좀 조금 길어지더라도 시청자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사항,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서두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네. G-Saving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경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왜 2월 초에 유로 캐리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소피아 부인이 자금이 많이 들어올까? 이렇게 많은 예상에도 불구하고 왜 안 들어왔을까? 그리스 문제가 아니다 하면 왜 안 들어왔을까? 양적 완화 정책의 성격이 달랐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네. 페드의 양적 완화 정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기에는 선시티 크로스 정책. 그래서 1조 7천억을 1년간 이렇게 해서 태양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매월 860억씩 룰 방식대로 했죠. 네.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면 페드가 그동안 3차례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페드의 양적 완화 정책이 자, 1차, 2차, 선시티 크로스. 이때는 국내 증시에 자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890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100까지 올라가는 결정적 요인이 됐죠. 그러나 사실 그 룰 방식에서 매월 860억씩 이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그때는 달러 캐리 자금이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간은 선시티 크로스입니다. 근데 미국은 작은 공급을 기간에 맞춰서 선시티 크로스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작은 공급은 룰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룰 방식. 그래서 미국의 1차, 2차, 3차의 양적 완화 정책을 혼합 방식으로 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금이 들어오려면 작은 공급에서 선시티 크로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작은 공급에서는 룰 방식으로 여기 초기부터 매월 600억 유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로 캐리 자금, ECB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페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위기 극복이라든가 경기 회복에 도움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예. 대부분 유수의 전문가들이 그래서 서머스라든가 이런 유수의 전문가들이 또 유럽 내부에서도 아직도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될까 하는 측면이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 시간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로존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통합에 따라서 유로 경기가 사실상 이렇게 잠재 성장 수준으로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좀 한계를 보인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자, 지금 이제 최근에 하루에 자금이 조금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공교롭게도 시기상으로 그리스 문제가 정리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 국내 증시에 유로 캐리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쪽으로 또 나오는데요. 자, 2월 달에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금은 공급하더라도 ECB의 양적 완화 정책이 좀 일세계 미국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네. 과연 국내 증시에 그렇게 국내 증시의 리서치 센터 기관들이 많이 얘기했던 식으로 유로 캐리 자금이 들어올까? 근데 지금까지 보면 5개월 동안의 유로 캐리 자금은 이탈된 거로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금이 공급하더라도 네. 자막 좀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자, 유로랜드로 쏠리는 소위 TIF 이펙트가 발생하고 고스란히 전개됐죠. 또 미국의 유럽 경기 불확실로 호딩 이펙트, 퇴장되는 것. 그 다음에 자금이 빠지더라도 같은 국가의 영국과 경기가 같은 이런 드레인 이펙트, 빠지는 효과,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 자금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렇게 자금이 하루에 한순간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유럽 캐리 자금들이 들어와서 마치 국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는 저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사실상 수출과 관련돼 있는 원달러 환율이 충분히 끌어올리는 상태에서 원화가 좀 원가 문제가 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네. 에일리언 문제에서 외화 보유 비중이 높은 그래서 환율적인 측면과 외화 보유 비중이 높은 이런 그 측면 대부분 다 이게 국내 그 어떤 주력 기업들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의 그 관심을 쏠리는 게 낫지. 고전적으로 유망업종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낫지. 이게 유럽 캐리 자금이 뭐 하루에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마치 유행풍조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유럽 캐리 자금의 추진 방식이라든가 지금의 국제 여건이라든가 또 미국에서는 소위 G-SIB 볼커를 추진하든가 이런 걸 좀 잘못 해석하는 시각이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럽계 자금이 앞으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보다는 좀 물음표로 여전히 좀 놀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